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골자는 정책과 예산, 감독 기능에 불립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능이 재배치됩니다. 본격적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과 비효율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 약화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재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안재환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로 또 이 귀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원장님 일단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죠. 이 전반적인 금융 파트, 그다음에 기획재정 파트 이것의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네네. 정리를 해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그 개편 대상이고요. 네네.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재정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예.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금융정책 기능을 떼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서 은행, 증권보험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네. 보이는 것처럼 되었네요. 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이랄까 취지는 뭐라고 보세요? 전반적인 틀을 저희가 한번 보면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중된 기능,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은 분산해서 재배치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가장 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관별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원회 경우를 저희가 한번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이 두 개는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떼어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부분도 좀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좀 강화하자. 그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시대 이걸 대비해서 좀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금감원이 쪼개지면서 금감원 힘이 좀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 그래요. 자,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집중돼 있던 어떤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한다. 한마디로 요거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됐나를 보면 뭐 기획과 정책 기능 이게 이제 재정경제부 그다음에 그 예산재정 기능 기획예산처 이렇게 둘로 쪼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니 이런 때도 쭉 시행을 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게 나뉘어 있던 두 부처를 통합해서 또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쭉 한 17년간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셈인데 지금 상황에서 왜 다시 분리 추진이 더 힘을 얻게 된 걸까요? 이제 사실은 2008년 17년 전에 개편, 정부 조직 개편과 2025년에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사실은 조금 다른 성격이 다른가요? 예. 당시에는 2008년 당시에는 사실은 효율적 정부 이런 게 사실은 강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재정도 합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상충되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부서와 규제를 강화하자는 부서도 금융위원회에 합치고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었다고 보이고요. 반면에 2025년에 이재명 정부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효율성하고 효과성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능하면 조직을 좀 줄이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늘리더라도 일이 되게 하자. 뭐 이런 거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이죠. 네.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막아왔던 것이 아니냐. 아마 네. 그런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걸 쪼개야 된다.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계속 바뀌어왔던 것이고요. 네. 각 방식의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새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정부 조직의 모양새를 선택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 실효성, 뭐 효율성, 효과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재정부라는 데가 이제 예산과 기획 기능, 정책 기능, 예산 기능 이게 다 재정 기능 다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상황처럼 그 부처의 상황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추진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재부가 이렇게 딱 뭐 어떻게 보면 길목을 잡고 좀 막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약간 느낌의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취지로 들었거든요. 자, 맞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렇게 바뀌면 그 예산 독립성이 약화될 거라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때 나름대로 또 기획재정부 나름대로 뭐 전문성이랄까 독립성이랄까 이런 게 좀 확보된 상태에서 뭐 예산 결정과 나중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되긴 하지만 이게 대통령실로 이 권한이 예속됨으로써 그냥 대통령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전체 정부를 책임지기도 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예속되는 게 아니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기획과 재정을 쪼갤 때 바로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네. 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가 공개되고 있어서 운영되는 상황이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그런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 네. 아직까지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만 한다면 신설되는 재경부 장관이 대통령의 과도한 예산 집행을 적어도 일부는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네. 어쨌든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뭐 대통령실이 그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면 뭐 어떤 정책 집행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 뭐 효능감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가 될 수 있다는 그것도 생각이 되는데 또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야 이게 그 재정 예산하고 기획 정책하고 분리돼 있으면 같은 부처에 있을 때보다는 이게 약간 엇박자도 나고 이게 더 삐걱거릴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약간 그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조직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얻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합쳤을 때도 그렇고 쪼갰을 때도 그렇고 그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쪼개진 상황에서는 그런 운영의 미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조율하는 데가 뭐 국무총리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무회의라는 그 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요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 근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권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권한이 오히려 집중될 우려도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좀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기재부의 집중이 기능과 권한이 집중돼서 그걸 분산하자, 재배치하자라는 것이 아마 주요한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서 재경부에 새롭게 생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지요. 이 기능은 우리 금융산업을 설계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뭐 이런 기능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통상적으로는 재경부가 다른 나라에서도 보유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주목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설되는 재경부가 사실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금융감독 기능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 금융위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이렇게 상충되는 기능을 하나의 조직에 두고 있어서 그게 이제 많은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금융 정책을 담당하게 된 기재부가 재경부가 재정경제부죠. 맞습니다. 예. 재경부가 다시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과 운영을 통제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정책이 감독 기능을 통제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재경부의 권한 비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지정 지금 금융 정책을 다시 가져온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져온 재정경제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 중인 법안에 들어있나 보죠? 아마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것이 없지만 네. 재정경제부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이번에 밝혔던 거예요. 그럼 재정경제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분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재부, 재정경제부 그쪽에서 이런 거 공공기관 금감원을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군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재경부가 성장을 우선시하는 부서이다 보니 안정을 도모해야 할 금감원의 예산이나 조직을 통제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성장 정책이 안정 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전에도 이제 여러 회사 공공기관 지정하려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는 되게 반발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장점도 없지 않겠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정한다는 사실은 논리인데 금융감독기구는 사실은 좀 독특한 특수성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독립성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유지되어야만 금융위 같은 치명적인 위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되었던 것인데 다시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조직을 통제하겠다라는 건 조금 공공기관 지정.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 따나.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기재부 분리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쪽으로 좀 와 보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금융정책 부분이 재정경제부로 갔으니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있는데 금감원이 사실상 이게 금감원의 기존의 조직이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진다 크게 봐서는 대충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금융위는 이제 해체가 되고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합니다. 금감원이 이제 그 금융감독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집행 기능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한다. 이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그랬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 공공기관 지정 이런 얘기는 없죠 지금? 현재는 두 기관을 다 공공기관으로 둘 다요?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쨌든 두 집행기관을 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금감원을 쪼개서 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렇게 그 기능을 나눈 거 이 부분은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요? 하나는 일단 감독의 정책과 집행. 이건 사실은 사람으로 보면 머리와 팔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기능을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쪼개고
심지어 그 집행 기능은 금감원과 소보원으로도 잘게 쪼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금융회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옥상옥 구조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절단을 2번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감독체계 개편했을 때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요? 금소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오히려 17년 전보다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네. 금감원 분리 문제입니다. 네. 네, 금감원 분리는 사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 명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 금감원을 쪼개고 나면 금감원 힘이 약해지지요. 예. 금소원도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감독기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를 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약해진다고. 감독과 보호가 그래도 통합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교수님. 그럼요. 예. 예. 그게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이지만 네. 금융회사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힘 있는 감독기구가 하나 있어야 그걸 완충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잘게 쪼개놓으면 사실은 금융회사가 무서워하지는 않는 그래요. 거죠. 금융회사들 지금 좋아하고 있을까요? 속으로는. 금융회사도 사실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상옥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네. 금융소비자도 안 좋아하고 또 금융사도 안 좋아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일단 뭐 금융위원회 그 금융감독위원회로 간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더더욱 문제는 금감원을 쪼개서 그 어떤 감독 기능과 보호 기능을 쪼개므로써 약간 둘 다 힘이 빠져 있을 때 과연 금융회사들을 더 지금같이처럼 더 적절히 이렇게 감독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바로 네. 구조가 쪼개진 감독기구였습니다. 그 힘없는 감독기구 하에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여하튼 뭐 최종 이게 시행되기 전에 법안 최종적으로 좀 다듬고 이럴 때 교수님 같은 의견들도 이렇게 좀 잘 취합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론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하게 되면 여기서 뭐 그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기관이 될 텐데 뭐 또 요즘 금융사기가 아주 다양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응해야 되고 불안전 판매 대응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까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되면 이런 부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있죠. 사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은 너무나 맞고요. 예.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예. 금융소비자 보호를 당연히 강화해야 하는데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논리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은 규제 이론에서는 우리 국가의 자원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국가가 특정한 기능,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네. 그걸 쪼개기보다 하나의 조직에 오히려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정설에 가깝습니다. 감독하고 규제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을 이용해서 보호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네요. 그럼요. 예. 자 이런 부분은 또 어때요, 교수님? 일각에서 전담기구 만들더라도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간 민원 처리 비슷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처리 기간 이것 혹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과거의 옵티머스 사태, 네. 대규모 펀드 환매와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그때는 금감원 검사 인력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분쟁 조정 인력과 이런 인력들이 다 투입이 돼서 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투입돼서 일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 기관으로 쪼개되면 그렇게 협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늦어지고 질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요. 자, 또 최근엔 금융의 영역이 뭐 점점 확장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신산업, 핀테크,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업체 뭐 감독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텐데 이번 개편안이 좀 금융 영역 확대 추세 이런 것에도 조금 대비하는 그런 그 내용도 있습니까?
사실은 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제가 자꾸 이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융 영역이 확대되고 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업권 간의 구분 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그러니까 회사를 감독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보면 이게 네. 분명해집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어요. 네. 대출이죠. 네. 근데 그걸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사서 그걸 증권으로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그 은행이 했던 걸 증권시장, 그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네. 그 사람들이 또 큰 피해를 입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쪼갠다고 하니 제가 훨씬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혁신이 되면 오히려 더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금융감독기구는 통합될 때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 권리나 소비자 보호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 주셨고요. 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개편안 반대 집회 열었습니다. 연일 반대 피켓 들고 있는데 법안 검토 기간이 너무 짧다. 뭐 이틀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졸속 입법이다.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게 조직 개편에 약간 문제점 얘기하셨지만 금감원이라는 데가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거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집행기관이지만 되게 이제 좋은 직장인데 이게 피켓 들고 있는 거 보면 저 금융 노동자들 돈 잘 버는 사람들 왜 저러지? 이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편견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시위하는 거 이유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거의 17년 전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비난하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융감독 기능이라는 것은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 이것을 사실은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금융감독 기능이 계약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뭐 그분들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이 나눠지잖아요. 두 기관으로. 네. 이 고용 보장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금소원으로 쪼개는 경우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기존의 직원들의 고용 보장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의 불합리성을 금감원 직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감독 체계가 개혁되는 측면이 저도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 체계 개혁에 대한 항의의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따르면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아무리 이게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더라도 해야죠. 자, 그렇죠. 그렇지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쭉 연장선상에서 보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사실 명확하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주어진 추진 기간도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조금 더 소리를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이제 추진하는 게 정부 조직 개편 가급적이면 9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쭉 시행을 해가지고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최종 시행될 때까지 1년 이내에 한번 하겠다 이런 약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측면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님은 이제 금융 관련 전문가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꼭 요 부분만은 보완돼야 한다. 요 방향에서 좀 같이 더 뭐 사회적 논의 좀 있어야 한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찝어주세요. 예, 금융감독의 분리 문제입니다. 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한 방향인데 네. 금융감독원을 쪼개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네. 오히려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금감원 분리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고했으면 좋겠고 금감원을 강화해야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인 안재환 교수님이었습니다. 안재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